안녕하세요. 숲을 읽어주는 잘문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버티는 삶에 관하여 허지웅. 작가의 말, 마음속에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문장을 한 가지씩 준비해 놓고 끝까지 버팁시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 천국에서 대기를 타고 있던 아기들은 사실 세계의 비밀과 원리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 인간 군상들을 바라보며 까르륵 까르륵 많이도 웃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세상 빛을 보게 될 첫걸음의 순간 천사가 다가와 그간 천국에서 보고 듣고 익혔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며 아기의 입술에 손을 가져다 댑니다. 입 또한 속을 식히는 것이요. 그 손자국이 남아 사람의 인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종종 상상해 봅니다. 뭐가 그리 대단한 비밀이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과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계기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런 질문의 순간 앞에 선다고 믿습니다. 먼 훗날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그것을 고민할 수 있도록 천사가 기억을 지워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88만원 세대는 20대 문제에 관한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촉발된 세대론 논쟁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의 자기개발 마케팅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그것은 세대론 자체의 필연적인 한계로부터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부의 편차와 이해관계가 심화된 사회에서 단지 세대 경험의 공유만으로 많은 것을 퉁쳐버리는 논리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88만원 세대는 세대론을 전면에 내세우되 사실상 모든 건 계급의 문제로 한원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기억되는 건 책의 제목과 한 줌의 마케팅 문구뿐이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또 그렇고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다른 훌륭한 분들과는 달리 제게는 성공의 해법이나 어른이 되는 빠른 길에 관하여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버텨내는 삶의 자세가 세대와 계급을 초월해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참 별거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주 가끔 숭고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 버텨내는 자세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인 말입니다. 버티는 삶이란 웅크리고 침묵하는 삶이 아닙니다. 웅크리고 침묵해서는 어차피 오래 버티지도 못합니다.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나 자신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얻어맞고 비난받아 찢어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저 오기가 아닌 판단의 근거에 버틸 수 있습니다. 요컨대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웃더라도 우리는 버티고 버텨 끝내 버텨야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야만 합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당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가 버티는 것이라면 당위가 되어도 좋습니다. 제 인생이 달고 달아 한 줌의 비웃음밖에 사지 않더라도 끝내 그거 하나만은 챙기고 싶습니다. 그래도 꽤 오래 버텼다라는 말입니다. 이 책은 버티는 것만이 유일하게 선택 가능한 처세라 믿어왔고 앞으로도 그 외에는 딱히 별 방도가 없다.
여기는 자의 인생사 중간 갈무리입니다. 첫 번째 에세이 이후 5년 만입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60년, 80년대 공포 영화사를 다룬 책과 소설 한 권을 썼습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에세이를 펴냅니다. 지금은 절판된 첫 번째 에세이의 글이 몇 개 남아있고 대개 그간 신문과 잡지에 연재했던 칼럼과 개인적인 글들입니다. 타인의 순수함과 절박함이 나보다 덜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절대 악과 절대 선이 존재하는 세상을 상정하며 어느 한편에만 서면 맹쾌해질 것이라 착각하지 말되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문장을 한 가지씩 준비해 놓고 끝까지 버팁시다. 우리의 지상 과제는 성공이나 이기는 것이 아닌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버티고 버텨서 다음 세대에게 후하고 창피하지 않은 우리가 됩시다. 버티고 버텨서 앞선 세대에게 손을 내밀고 간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 남보기에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나 자신에게는 창피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저는 와 저 자식 아직도 쓰고 있네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버티고 버티며 징그럽게 계속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2014년 9월 허지웅 스타가 스타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법. 일전에 9시 뉴스를 보다가 굵은 꼭지 상당 부분을 서태지, 이지아 관련 보도로 채워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가십은 잘 팔리는 뉴스글이다. 그러나 뉴스가 뉴스이기 위해선 얼마나 흥행할 것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먼저 세매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는 필터가 해당 매체의 색깔과 능력을 결정한다. 그 필터로서 데스크가 존재하는 것이다. 가십에 휩쓸린 대한민국의 언론은 데스크 대신 실시간 검색 순위로 아이템의 경중을 판단하고 나섰고 매체의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 스타의 가십이 이토록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소비되는 데는 스타가 곧 공인이라는 공식이 전제된다. 물론 검증되지 않은 마법의 공식이다. 이를 검증하려면 우선 스타라는 단어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인지부터 공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스타란 셀러브리트인가, 스타란 연예인인가, TV에 나오는 사람인가, 굳이 가장 공감할 만한 범위를 정하자면 결국 유명인이겠지만 이건 어차피 공적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이야기다. 스타는 모두에게 다양한 각자의 의미로 기능할 만큼 자의적인 단어이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 술집에선 나도 스타다. 스타의 범위를 유명한 사람으로 흐릿하게 규정해 볼 때 스타가 곧 공인이라는 공식의 정체는 쉽게 드러난다. 공인은 다수의 합의를 거쳐 선출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평균 수준 이상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른다. 스타는 공인이 아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종사하는 자연인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타를 공인이라 생각할까? 말의 쓰임이 그렇다고 말의 실체 또한 그런 건 아니다. 스타가 공인이라는 말의 쓰임은 대중과 스타 사이에 공생관계로 인한 착시 현상으로부터 발생한다. 우리가 사랑해주기 때문에 밥을 벌어먹을 수 있는 당신 사이에 발생하는 공생관계 말이다. 스타를 공인이라 부르며 사생활을 해짓는 대담함과 그것을 감수하며 눈물을 떨구거나 거짓말을 하는 스타의 처연함 사이에는 일종의 부채의식과 상한의 의지가 양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타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일종의 권리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현상도 이렇게 보면 이해할 만한 사고의 흐름이다. 사채꾼도 돈 받으러 갈 때는 정의롭다. 그렇다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스타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것인가? 모든 자연인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알려져 있는 스타에게 더 많은 책임이 강요되는 상황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공인의 이름으로 실제 더 많은 물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사람들은 공인으로서의 스타를 질타할 때 마녀 사냥이라는 지적을 듣는 걸 매우 싫어한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인이 아닌 사람에게 공인의 이름으로 더 많은 물리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그건 본보기가 되길 주문한다는 점에서 마녀 사냥이 맞다.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듣기 싫으면 마녀 사냥 안 하면 된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다. 스타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여기 몇 가지 정석이 있다. 먼저 온둔하는 것이다. 이는 신비주의 전략을 택할 때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신비주의 전략은 사람 자체를 망각의 늪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사귀는 건 안 사귄다고 하고 결혼한 거 결혼 안 했으니 누가 소개 좀 해달라 하고 군대 안 갈 거면서 군대 갈 거라고 말하고 도박한 거 도박 안 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인데 적발될 경우 거짓말에 대한 괘씸죄까지 더해져 순식간에 장작 위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법을 어긴 경우라면 영원히 고국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다. 나는 원래 속물이라 트렁크에 여자 교복 넣고 다닌다. 나는 원래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나는 원래 똑설가니까 내 말을 들을 때는 절반은 용어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식이다. 그러나 대중은 자신과 닮지 않은 누군가를 심정적으로 꺼리기 때문에 그냥 두면 무관심할 사람들에게조차 매우 강력한 반감을 살 수 있다. 마지막은 호통을 치는 것이다. 이쪽에서 먼저 기자들을 불러 아예 판을 키운다. 거기서 내가 봤냐고 하며 단상 위에 올라간다. 그리고 바지를 깐다.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자처한다. 장 기술을 구사하는 상대에게 묵묵히 얻어맞다가 카운터 한 방으로 타이틀을 얻어내는 사우스포 복스의 방명을 보여주며 사람들은 아 우리가 좀 심했구나 싶어 금방 수그러든다. 물론 나훈아 급이 아니라면 바지를 끝까지 내릴 때까지 아무도 말리지 않을 수 있으니 타이밍에 신경을 써야 한다. 스타의 생존법은 어떤 의미에서 그 스타가 속한 사회의 수준을 드러낸다. 침묵과 거짓말과 호통은 우리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그들의 선택지다. 모두들 어디까지 갈까? 2011년 5월 인터넷 자경단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나? 바야흐로 인터넷 자경단의 시대다. 문제가 생기면 네티즌 수사대라는 이름의 자경단이 출동한다. 목표가 되는 인물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웹에 게시한다. 사건을 재구성하고 원인과 결과를 유추해낸다. 그것은 한낱 호기심으로 잉여로운 시간을 때우는 유형으로 혹은 음모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형태로 구현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모두의 힘을 모아 그녀를 단죄할 수 있다는 병적인 의지가 전제되어 있다. 지하철에 개똥을 흘린 개똥녀의 경우든 남의 길을 가지고 왈가왈부한 루저녀의 경우든 아버지 용돈만으로도 호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명품녀의 경우든 제자와 동침한 30대 요고사의 경우든 결국 동기는 주관적인 정의실인인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윤리와 당위의 이름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은 외상의 KKK당과 다를 게 없다. 종교재판과도 같은 장면이 인터넷에서 연출되고 마녀로 지목된 사람은 이를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사회적인 이목을 끌게 된다.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벌을 줄 권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령 30대 여교사 사건을 부부로 다스릴 수 없음을 개탄하고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의의 논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상식의 이름으로 직접 단죄하겠으니 여기 뭐라고 부추기는 건 자경단의 논리다. 소위
신상을 트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인식만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있다. 조선일보는 타블로 논쟁을 두고 강우병과 천안함 그리고 타블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 강우병,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나 타블로를 공격한 네티즌들이나 결국 같은 종류라는 논리다. 이는 공적, 사적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일단 주어진 결론에 만족하지 않는 개인 혹은 집단을 무조건 문제 삼겠다는 주장인데, 개인과 집단의 충돌, 집단과 집단의 충돌, 국가와 개인의 충돌이라는 경우의 수를 동기만 가지고 모조리 한 바가지 안에 썰어 담아 섞어버리는 차마 언론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기 어려운 괴팍한 이야기다. 문제는 이 논리의 얼개가 꽤 많은 이들에게 통한다는 데 있다. 두 가지 종류다. 하나는 세 경우 모두 미친 짓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세 경우 모두 공익을 위해 규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강우병이나 천안함은 정부와 시민 사이에 의견이 격돌하는 경우였다. 이는 개인의 신상이 파헤쳐지는 사안이 아니었고 공공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가진 쪽이 이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가 당겨졌다. 과연 타블로의 학위가 공익을 위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문제인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 때문인가? 인터넷 자경단의 존재감은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우리는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다. 그로 인한 냉소와 분노가 자경단을 만들어내고 방치했다. 그러나 이 자경단은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분노로부터 동력을 얻었으되 정작 그 힘을 너무 쉽고 편한 개인들에게만 쏟아붓고 있다. 고민하지 않는 배트맨들이다. 배트맨이 조커가 아니라 연예인 신상 정보나 캐고 있다면 그게 다크나이트인가? 그렇게 사냥에 성공하게 나면 공정한 사회가 이룩되나? 공정한 사회는 가십의 주인공이나 갖가지 민폐로 입방아에 오른 괘씸한 자들을 단죄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는 오로지 더 나은 체계, 즉 우리 삶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과 제도 그 자체를 향한 시민적 요구로만 이루어진다. 자경단의 출현을 네티즌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강우병 광장과 타진욕 카페를 같은 선상에 두고 사유하는 언론과 정부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2010년 10월 카메라가 지켜본다. 좋은 영화를 본다는 것, 가끔 당신은 이 영화를 꼭 봐야 해요. 미치도록 멋진 영화거든요. 꼭이요, 꼭 봐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있다. 글을 쓰다 말고 정말 그렇게 목젖이 타들어가 눈물기가 묻어나올 때도 종종 있다. 내가 적합한 시선을 유지한 기자라기보다 팬심으로 독려하는 얼치기 관객에 더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 영화의 공기로 호흡하는 2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극장을 나선 뒤 앙금처럼 남은 파고의 흔적을 더듬어 정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불현듯 떠오르는 잔영에 오래전 연인을 떠올리듯 얼마나 울렁이고 있는지 온전히 설명해내고 싶다. 오늘 누군가 대보름 소원을 물었다. 나는 좋은 영화를 더 많이 보게 해달라고 말했다. 진심이었다. 좋은 영화를 본다는 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서성과 연인과 친구를 만나는 일이다. 그래서 좋은 영화를 볼 때보다 보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 사유가 필요하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저 현실의 관심을 잊기 위해 찾아보는 프랜차이즈 오락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건 온당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조금 더 행복할 것 같다. 2008년 2월. 나는 그 극장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그 극장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엄하고 말이 없던 아버지가 왜 거기 나를 데리고 갔던 것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동생은 어디 가고 나만 혼자 아버지와 있었는지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버지 손을 잡고 복잡한 시장통을 한참 걸었다. 극장이 보였다. 2층짜리 건물이었다. 손으로 그린 영화 포스터가 건물 전면에 걸려 있었다. 왼쪽에는 속옷만 입은 아주머니가 딸 같은 소녀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장총을 든 채 허공을 노려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오른쪽에는 너무 남자답게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고릴라가 한 손에 헬리콥터를 든 채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다. 그림이 너무 폭력적으로 멋졌다. 사람이 어떻게 저리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에이리언2와 킹콩2가 동시 상영 중인 극장에 들었었다. 줄이 정말 길었다. 한참 서 있다가 겨우 로비에 이르렀다. 가슴 설레게 예쁜 누나가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나씩 나눠주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렇게 예쁜 누나에게 공짜로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걸까? 주춤거리다 손을 내밀었다. 에어리언2 포스터가 인쇄된 신용카드만한 크기의 두툼한 종이였다. 아마 책갈피였나 보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꽤 큰 소리로 외쳤다. 고맙습니다. 누나도 웃고 사람들도 웃었다. 나는 무척 당황했다. 아버지는 상당히 뿌듯했던 모양이다. 얼굴이 빨개져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새끼들아 라는 표정으로 서 있는 내 손을 잡고 곧장 매점 안으로 가서 지푸를 사주었다. 킹콩2를 보다가 엉엉 울었다. 특히 레이디 콩에게서 이제 막 태어난 베이비 콩이 옆에 누워 헐떡대며 죽어가는 아빠 킹콩의 손가락을 붙잡고 낑낑댈 때는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길이 없었다. 에이리언2는 눈이 돌아갈 만큼 흥미진진한 영화였다. 소리 지르고 발을 구르며 정말 신나게 보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영화가 아닌가 할 말을 잊고 극장을 나서려 했는데 아버지가 말했다. 한 번 더 볼까?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방금 나섰던 상영관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봐도 정말 재밌었다. 영화 후반부에 행성을 탈출하고 리플리가 비숍에게 사과하는 장면에서 앞자리 커플이 영화가 끝난 줄 알았는지 일어나려고 했다.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끝난 거 아닌데? 이제 여왕 나오는데? 커플이 엉건쭈쭈 다시 앉았고 주변에서 조금 웅성거렸다. 나는 내심 자랑스러웠다. 나는 영화와 사랑에 빠졌다. 나는 그 극장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게는 이제 그것이 어느 극장이었는지 물어볼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2012년 4월 로키는 어떻게 스텔론을 구원했나? 실베스터 스텔론은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의 스텔론은 로키가 정식으로 개봉하기 직전인 1976년의 봄으로 돌아갔다. 3층짜리 금빛 극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극장 문 앞에는 로키, 영화감독 조합 시사회 8시라는 공지가 붙어있다. 그가 기억해냈다. 아, 이건 내 생에 가장 두렵고 떨렸던 바로 그날이군.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잔뜩 경직돼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다. 몇 번인가 크게 숨을 몰아쉬는데 어느새 어머니가 다가와 그의 손을 붙잡고 극장 안으로 이끌었다. 천천히 3층까지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900석의 관중석이 기라성 같은 감독과 제작들로 가득 찼다. 침이 꼴깍 넘어간다. 사전 시사를 통해 영화를 본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좋다며 기뻐했지만 영화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스텔론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감독들에게 인정받는 일이었다. 여기서 망치면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야. 스텔론은 그렇게 생각했다. 주변이 어두워지고 영화가 시작됐다. 30살의 무명 복서 로키 발바가 울고 소리치고 훈련하고 싸우고 에이드리언을 외쳤다. 영화가 끝나기 5분 전까지 관중석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아무도 웃거나 울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스텔론은 오줌을 지를 것 같아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어머니 우리 그냥 먼저 나가주오라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어머니 손을 붙잡고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스텔론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었고 1층에 다다랐을 때 그는 로비를 가득 메운 900여 명의 관객들과 마주쳤다. 그들이 스텔론과 그의 어머니를 향해 엄청난 박수와 한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큰 박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울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 2001년 2월에 현실로 돌아온 뒤에도 그는 한참 동안 솟구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감정이 쉽게 추스려지지 않았다. 오늘은 로키 탄생 25주년을 기림하는 DVD를 위해 비디오 코멘터리를 녹화하는 날이었다. MGM 스튜디오를 찾은 스텔론이 조용히 카메라를 응시했다. 숨을 한번 삼키고 간밤의 꿈을 떠올렸다. 1976년 그날의 공기를 실감한 스텔론이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그 뒤로 저는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스텔론 이탈리안 종마가 되려 하다. 계산이 참 쉽다. 스텔론이 로키의 각본을 쓴 것. 그리고 로키 발바가 아폴로 크리드와 대등한 경기를 펼쳐 이rak 복싱 영웅의 자리에 올랐던 게 그들의 나이 30살 때였다. 로키 발보아가 30년 만에 6번째 시리즈라는 사실을 알면 발보아와 스텔론의 나이가 똑같이 60세라는 걸 알 수 있다. 조지 포먼이 믿을 수 없는 재기 경기를 펼쳤던 게 그의 나이 40세 때다. 도대체 실베스터 스텔론과 로키 발보아는 예순의 나이에 무엇을 그리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그것도 몸과 몸이 부딪혀 허물어지는 링위에서 말이다. 이 무모한 시도를 두고 모두 비웃었다. 예고편에서 필라델피아 박물관 계단을 가로지르는 발보아의 모습이 등장하고 마침내 로키 발보아라는 영화의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을 때 극장을 채우고 있던 대다수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2월 22일 영화가 공개된 이후 더 이상 아무도 스텔론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평단과 언론, 관객들의 호평이 쏟아졌고 영화는 개봉 첫 주에 2,2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실베스터 스텔론과 로키 발바는 60나이에 무엇을 그리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몸과 몸이 부딪혀 허물어지는 링 위에서 말이다. 이 무모한 시도를 두고 모두 비웃었다. 그가 단지 세력한 액션 배우가 아니라 작가 겸 감독이었다는 사실 또한 이제야 다시 환기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흥미로운 영화를 탄생시킨 스텔론의 의욕과 발보아의 투지, 그 정직한 동물적 에너지의 권한을 탐색하는 여정은 로키의 탄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키의 각본을 쓸 당시 스텔론에 대한 묘사는 종종 다음과 같은 눈물 겸 풍경으로 시작된다. 1975년 30살의 스텔론은 통장 잔고가 106달러에 불과했고 버키서 그의 애견 로키 시리즈에 죽을 때까지 출연했다를 팔아치울 마음을 먹을 정도로 궁핍했으며 이제 막 32번째 시나리오를 제작사로부터 퇴짜 맞은 비인기 작가이자 단역 배우였다. 누군가의 성공이 전설이 되기 위해 몇 가지 사실들을 과장되거나 폄하되는 과정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이건 모두 사실이다. 당시 그의 첫 번째 아내가 그나마 사진작가의 일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스텔론은 꼼짝없이 굶어 죽었을 것이다. 배우로서 그의 내설만화 유일한 클리어란 고작 우디 앨런의 바나나 공화국의 지하철 건달 투어로 출연한 것뿐이었다. 기회는 갑자기 찾아왔다. TV를 통해 모하마드 알리와 백이의 무명 복수의 경기를 지켜보던 스텔론은 충격에 휩싸였다. 척 웨퍼너라는 이름의 그 무명 복수가 내미 라이트 훅이 알리의 옆구리에 장렬한 다음 순간 알리가 다운된 거다. 이 위대한 모하마드 알리가 이름 없는 복수의 펀치 한 방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물론 알리는 금세 일어나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경기는 알리의 TKO 판정 승리로 끝났다. 사람들은 첫 웨퍼너라는 복수를 스스로 기억해서 지었다. 하지만 스텔론은 그럴 수 없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거 마치 모두 바람하지 않는 아메리칸 드림의 은유같이 보였다. 그는 이 이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짧은 순간의 기적을 2시간의 영화적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다. 짧은 순간의 기적을 2시간의 영화적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작업. 좁고 초라한 집에 틀어막혀 머리를 싸매고 한 달을 보냈다. 그리고 집필을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로키의 초고가 완성되었다.
며칠 뒤 제작자 어윈 윙클러와 로버트 차도프가 배우 오디션을 진행하는 자리에 스텔론의 모습을 드러냈다. 스텔론은 여지없이 오디션에서 탈락했다. 힘없이 발길을 돌이르던 찰나 이런 만남조차 쉽지 않다는 생각에 스텔론이 용기를 냈다. 그리고 위클리에게 말했다. 제가 시나리오를 좀 쓰는데 요즘 복싱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써둔 게 있거든요. 그래 한번 가져와봐요. 그 순간 실버스터 스텔론의 인생이 바뀌었다. 스텔론, 로키의 입을 빌려 자기 이야기를 하다.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와 무명의 복수 로키 발보아의 이벤트. 경기가 결정된 직후 체육관 관장이 미키가 발보아의 집을 찾는다. 미키는 발보아에게 매니저가 되어주겠다며 자신이 한때 얼마나 잘나가던 복수였는지 주구장창 늘어놓는다. 발보아는 이제껏 자기를 외면하다 아폴로와 경기한다고 하니 매니저를 자청하는 미키가 밉다. 발보아는 미키에게 비명에 가까운 속내를 틀어놓는다. 비명은 금세 허니낌으로 바뀐다. 엄청 오래 걸렸군요. 내 집까지 오는데 무려 10년이나 걸렸어요. 10년. 왜요? 내 집이 싫었어요? 좁았어요? 냄새가 나요? 그렇죠. 냄새가 나죠. 당신은 전성기를 얘기하는데 그럼 내 전성기는 어디 있어요? 당신은 그거라도 있지 난 아무것도 없어. 난 벌써 30살이야. 경기를 해봤자 엄청나게 얻어맞겠지. 다리도 팔도 이젠 전처럼 말을 안 들어. 이제 와서 날 도와주겠다고? 여기 들어오고 싶어요? 그럼 들어와요. 냄새가 지독해. 젠장. 온 집안이 냄새 투성이야. 날 도와주보라고요. 누구라도 눈치챌 수 있듯 이건 스텔론이 로키의 입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로키 발바는 실베스터 스텔론의 분신이었다. 로키는 경제적으로 피폐할 뿐만 아니라 이국적인 외모 탓에 남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던 스텔론의 어두운 각오와 현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단순히 대사와 캐릭터의 맥락만 걔를 함께하는 건 아니다. 로키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인 위의 시퀀스가 촬영된 거 좁고 냄새나는 발보의 집은 실제 실버스터 스텔론이 살던 로키의 시나리오를 썼던 바로 그 집이었다. 그뿐만 아니다. 발보아와 아폴로 크리드의 경기에서 종을 울린 건 스텔론의 아버지 프랭크 스텔론이었고 동생 프랭크 스텔론 주니어는 필라델피아 뒷골목에서 아카펠라를 부르는 거리의 음악가로 등장한다. 이 편에도 잠시 등장한다. 로키가 쓰고 있던 충절모와 검은색 재킷은 모두 스텔론의 평소 복장이다. 에이드리언과 발보아가 서로를 찾는 유명한 마지막 장면은 사실 엔딩을 바꾸면서 급조된 것으로 제작자와 촬영 스태프들을 비롯한 30명의 관계자들이 링 주변을 빙빙 돌면서 많은 관중이 있는 것처럼 흉내낸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사실 이유는 간단하다. 턱없이 부족한 제작비 때문이다. 어윈 윙클러와 로버트 차도표는 스텔론의 각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만 무조건 내가 주연을 맡아야 한다는 스텔론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시나리오의 가격은 스텔론의 주연 보기를 조건으로 천정부지솟았다. 처음에는 25,000달러였던 게 10만으로 다시 17만 5천으로 마지막에는 36만 달러까지 올랐다. 하지만 스텔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이 돈을 받고 편하게 살자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로키가 나 없이 완성되고 상영되는 광경을 떠올리니 견딜 수가 없었죠. 한 번도 받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스텔론과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제작자들에게 제작사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는 100만 달러가 채 되지 않은 저예산의 제작비를 내줬다. 그나마 스텔론은 출연료조차 받지 못한 채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경우 러닝 개런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믿을 수 없는 역전극이었다. 발보아는 15라운드를 버텼고 영화는 미국에서만 5,6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빌 콘테의 OST 스코어는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1976년 아카데미 시상식은 로키의 작품상과 감독상, 편집상을 안겨줬다. 택시 드라이버와 대통령의 업무, 네트워크가 작품상 경쟁 후보로 올라와 있던 해였다.
스텔론은 데뷔와 동시에 전성기를 맞이했다. 모두가 스텔론을 사랑했고 모두가 스텔론을 만나고 싶어했다. 이 드라마틱한 성공이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걸 당시의 스텔론은 알지 못했다. 로키 시리즈에 투영된 스텔론의 부침. 시합을 만료하는 에이드리언에게 발보아는 말했다. 시합에서 져도 머리가 터져버려도 상관없어. 15호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아무도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거든.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두 발로 서 있으면 그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이뤄낸 순간이 될 거야. 로키에서 로키 발보아의 목적은 오직 하나, 15라운드를 끝까지 버티는 것뿐이었다. 그는 끝내 경기에서 패배하지만 결국 승리보다 더 값진 걸 걸머쥔다. 그건 이 영화의 미덕이자 영리한 점이었다. 당시의 젊은 관객들은 성리 자체보다 그 과정의 정당함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고민하는 걸 좋아했다. 덕분에 서클린 역시 반 영웅 캐릭터들이 온통 수놓고 있었다. 스텔론 스스로 반 영웅이라고 부르는 발보아는 대중들이 단연 환호할 만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로키 이후 스텔론의 행보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관계없이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가 마치 로키로 순식간에 이뤄놓은 커리어를 차례차례 망가뜨려 끝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짓밟는 것과 비슷해 보였다. 로키에서 마지막 15라운드 종이 울렸을 때 아폴로는 크리드는 제 시합은 없어 라고 말하고 로키 역시 동감이야 라고 대답했다. 정말 그랬어야 했다. 로키의 크고 공고한 아우라 앞에 대중은 발보아가 아닌 실베스터 스텔론에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최소한 스텔론은 그렇게 생각했다. 첫 연출자인 챔피언 1978년이 흥행에 무참히 실패하고 나자 스텔론은 자신이 돌아갈 보금자리가 로키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싫던 좋던 관계없이 일종의 업보처럼 말이다. 그는 이때 이미 흥행에 지나칠 만큼 연연히 하고 있었다. 아폴로와 제 시합을 갖고 끝내 승리하는 로키2는 길고 긴 시리즈의 서막과도 같았다. 두 번째 출연작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스텔론의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써내려간 은퇴한 복수의 모습 역시 현실의 공기를 담고 있는 듯 생생했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한 발보아는 미리 멘트를 감사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을 줄줄 엎더니 마지막에 에이드리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 전편과 동일한 감수성에 호소한다. 이 불안한 승리는 곧장 로키3에 조금도 그럴듯하지 않은 드라마로 이어졌다. 파마로 부풀린 머리를 하고 목에 착 달라붙은 양복을 입은 발보아는 로키3에서 미스 더 T가 연기하는 클로버 랭과 대결한다. 패배주의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듯 보이는 클로버 행의 소수자적 모습이 차라리 예전의 로키와 가까워 보였다. 이 영화가 기억되는 유일한 이유는 여기서 로키의 언인 미키가 심장마비로 죽기 때문일 것이다. 1985년 만들어진 로키4는 당대 냉정 체제하에 선전 영화로 전락했다. 고르바초프가 발보아의 승리에 감동받은 뒤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는 장면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이 영화가 기억되는 유일한 이유 역시 여기서 로키의 영원한 맞수 아폴로 크리드가 죽기 때문일 것이다. 친구들을 한 명씩 죽여가며 시리즈가 이어졌다. 존 아빌드센이 다시 연출을 맡은 로키5는 로키 이후 가장 괜찮은 작품으로 기억될 만했지만 시리즈의 인기가 점차 시들해지는 이유를 영 다른 데서 잘못 찾은 실수이기도 했다. 존 아빌드센은 로키의 매력이 계급적 문제에 있다고 봤다. 그래서 로키를 성공한 복수에서 무일푼 거지로 만들어 다시 예전의 필라델피아로 보내버린다. 발보아가 민중의 영원한 영웅으로 돌아가는 결말에 그 나름의 매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영화는 철저히 흥행에 실패했다. 로키 시리즈의 정수가 성리나 돈이 아닌 소통과 자기 존재 가치의 증명에 있었음을 외면한 결과였다. 흥미로운 건 로키2부터 로키5에 이르는 1년의 흐름에 배우 실버스터 스텔론의 부침이 그대로 충령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화려하게 부상한 로키가 국가 영웅주의의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일련의 흐름은 실베스터 스텔론이 로키 이후 줄곧 하드보디 영웅을 연기했던 경력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 역시 로키 발보아처럼
과거의 태물, 한물간 액션 스타의 대명사로 치부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캅랜드나 드리븐, 디톡스처럼 스텔론의 재능이 돋보이는 영화조차 무시당했다. 그가 출연하면 영화는 망했다. 우리가 오해한 부분도 있고 스텔론이 자초한 점도 있었다. 로키 시리즈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듯 싶었다. 로키 발보아에서 스텔론의 반성과 변명을 읽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늘 로키 발보아가 자기보다 키가 더 크다고 생각했다. 로키 25주년 DVD에 삽입된 스텔론 발보아를 만나다를 보면 스텔론이 발보아에게 직접 묻는 장면까지 등장한다. 난 내가 나보다 키가 훨씬 큰 줄 알았어. 로키 발보아는 다른 누구보다 스텔론에게 최고의 영웅이자 원제였다. 자기 방식으로 끝을 맺어야 로키 발보아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드라고와의 경기 직후 4 이상으로 은퇴했으며 폴리의 실수로 전 재산을 잃고 필라델피아의 뒷골목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던 발보아는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학가다. 에이드리언은 죽은 지 오래다. 그는 과거의 경기 이력을 손님들에게 들려주는 일로 소일하며 인생의 항원기를 준비 중이다. 어느 날 전승기 때의 로키와 현재 헤비급 챔피언과의 컴퓨터 가상 경기가 중계되면서 커닝기를 끌고 이에 돈독이 오른 프로모터와 언론은 실제 경기를 제안하고 나선다. 당신이라면 받아들이겠는가? 발보아는 받아들인다. 링 위에 다시 설 수 있는 인생에 다시 없을 기인이 말이다. 그가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 박물관 계단을 뛰어오르고 냉동고에 소고기를 샌드백 삼아 치는 눈물의 트레이닝을 시작한다. 그 끝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말이지만 동시에 최고치의 감동을 제공하는 진실의 기록이기도 하다. 여기저기 구멍이 없지 않다. 로키와 아들과의 에피소드는 너무 적고 로키가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마리와 재회해 버리는 에피소드는 너무 길다. 링 위에서의 투어는 어느 정도 자기적이고 상대 복수의 존재감은 너무 미약하다. 발보의 상대 메이스는 실제 라이트 헤비급 전 챔피언의 안토니아 타버가 연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흥미롭고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로키 발보는 로키의 또 다른 버전 같아 보이기도 하고 로키 2부터 로키 5까지 나머지 시리즈를 싸잡아 논외로 쳐버린 유일한 속편 같기도 하다. 이 두 영화는 어느 순간 묘하게 닮아있다. 영화 하나만 두고 볼 때 로키 발바라는 로키로 명명된 텍스트의 변주이자 재현이고 완성이다. 하지만 실베스터 스텔론의 개인적 역사가 스키는 위로 겹쳐오면서 로키 발바는 여태까지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스텔론의 자기 반성과 변명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로키가 30살에 가난하고 멸시받는 단역 배우 겸 시나리오 작가 스텔론의 현실을 반영한 영화였듯이 로키 발보아도 머릿속까지 근육으로 가득 찬 태물 배우라는 편견을 강요받고 있는 스텔론의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인 것이다. 여기서 스텔론은 아니 발보아는 아니 그 누구라도 상관없는 붙는데 자아는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치 쇠락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익숙한 링 위에서 논하고 증명한다. 그는 영화 속에서 재기를 꿈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온갖 종류의 비아냥의 편견과 조롱에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어르렁댄다. 거의 어림장처럼 들리는 이 말들은 스스로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강한 부정처럼 들린다. 로키 발바를 통해 스텔론은 결국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낸다. 하나의 연작 시리즈가 한 배우의 인생을 담고 다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광경은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로키 발보의 경기 장면은 호킨스 텔리의 시합이 끝난 직후 라스베가스 복싱 경기장에서 이벤트처럼 실시간으로 촬영됐다. 로키가 두 팔을 벌리고 경기장에 입장하자 1400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서 미친 듯이 로키를 외치기 시작했다. 경기가 끝난 후 발바는 퇴장하다 말고 잠시 관중들을 바라보다 두 팔을 번쩍 들어 그들의 엄청난 한우에 응답한다. 카메라는 관중과 로키가 나누는 무언의 대화를 길고 묵직하게 응시한다. 미리 약속되거나 조금도 의도되지 않은 진정한 팬들의 정직한 박수 소리에서 스텔론은 과거 로키의 영화 감독 조합 시사회에서 받았던 박수 소리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로키 시리즈는 끝났고 실베스터 스텔론은 자신의 영화 경력을 새롭게 시작했다. 로키는 결국 스텔론을 구원했다. 2007년 2월 지구상에서 제일 멋진 마초로 19년 동안 살아남길
다이하트 4와 브루스 윌리스, 존 맥티어너는 신기가 언짢았다. 방금 새 영화의 캐스팅 결과를 전해드렸기 때문이다. 그는 주연 배우에 관한 조엘 실버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제 막 아놀드 슈웨제너거와 외계 괴물이 나오는 흥행작 한 편을 뚝딱 해먹은 존은 이번 영화가 정말 멋진 작품이 될 공산이 크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여서 만드는 최고의 오락물이다. 모든 건 계획대로 움직이게 했다. 그가 생각하는 최적의 캐스팅이란 재고 여지 없이 금발의 리처드 기어였다. 그런데 조엘이 다른 카드를 내민 거다.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은 존은 저 앞에 테이블에서 타블로이드 잡지를 들여다보고 있던 스튜어트에게 냅다 소리를 지르다. 브루스 윌리스라니 그게 도대체 누군데? 몇 주 전 빌딩에 고립돼 홀로 테러리스트에 맞서 싸우는 남자 영웅에 관한 대본을 가져와 20세기 폭소사의 간부들을 한이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과체중의 작가가 태연하게 비스킷을 한 입 벼먹으며 대답했다. 농담해요? 블루문 특급의 데이비드 에짓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전에 한상 특급에서 웨스 크리븐이라는 연출을 했던 에피소드의 주인공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진짜 잘하던데.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열혈 연출자 존 맥티어너는 쌍욕이 목구멍을 거슬러 올라오는 걸 간신히 억제하며 침을 꼭꽉 삼켰다. 물론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거저 여자를 앞에 두고 깐죽거리며 농담이나 따먹는 뉴저지 출신의 말들임에게 이 빛나는 캐릭터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브루스는 블루문 특급의 이번 시즌 스케줄이 모두 끝나야 영화에 합류할 수 있었다.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군. 그로부터 정확히 6달 후 폭스 플라자 극중 나카토미 빌딩 40층에서 앨런 닉먼 극중 한스 크루브에게 총알 세례를 퍼본 블루스 윌리스 존 맥클레니가 총구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좋은 시간 보내 한스라고 말했을 때 존 매티어너는 무릎을 탁 쳤다. 지금까지 찬양한 분란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운 컷이다. 이거야말로 그가 생각하던 존 맥클레니의 진짜 이미지였다. 현장을 찌렁찌렁 울리는 특유의 목청으로 오케를 외친 존 맥티어너니 주위를 둘러보다 촬영 감독 양 더봉의 얼굴을 발견하고 기분 좋게 소리쳤다. 내가 뭐라고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는 천생 존 맥클레인이라니까. 우리 모두 이 영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때는 바야흐로 재임 마지막 해를 맞이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이거 그만두면 뭐하고 놀아야 하나 고심하고 동방에 위치한 아침의 나라에서 기가 큰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대통령이 취임했던 1988년 존 매티어는 연출 브루스 윌리스 주인의 액션물 다이하드 는 개봉적 시 이 장르에 전혀 없던 규모와 맹렬을 형성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신화가 됐다. 브루스 윌리스는 이후로 줄곧 존 맥클리언의 이미지를 끌어안고 갔다. 존이 브루스를 정의했는지 혹은 그 반대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그 둘을 구분짓기가 점점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브루스 윌리스와 존 맥클레인. 여보 왜 자꾸 이런 일이 우리한테만 생기는 걸까? 다이아트 2. 잭 바우어와 존 맥클레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라는 질문은 스티븐 시글과 척 노리스 둘 중에 누가 더 목을 잘 꺾을까? 라는 질문과 거의 비슷하게 들린다.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존 맥클레인의 이미지는 명료하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깐죽대기를 좋아하는 열헬 마초 아저씨인 것이다. 대중에게 비치는 브루스 윌리스의 이미지도 그와 비슷하게 중첩된다. 하지만 그가 다이아트에 출연하기 전부터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어린 브루스는 말을 듣는 소년이었다. 그렇다고 식스센스의 헨리 조엘 오스먼트를 연상하면 곤란하다. 활발하다 못해 그의 쓰레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방탕한 10대 시절을 보내는 동안 주먹 다툼의 대부분을 말들으며 놀리는 주위 불량배들 탓에 벌어졌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연극반에 들어갔다가 놀랍게도 대사를 읽는 동안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브루스는 배우로서의 꿈을 굽는다. 브루스는 뉴욕으로 떠나 나이트클럽 바텐더와 리바이서 광고 모델 그리고 연극 배우를 겸하면서 바쁜 나라를 보내게 되고 우연히 응시한 블루문 특급의 오디션에서 주연으로 발탈되는 행운을 누린다.
이후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유사 007 시리즈를 할 만한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브루스 윌리스는 헐리우드의 새로운 히트카드로 부상했고 다이하드를 통해 역사가 됐다.